자, 빛과 생물에서 그러니까 빛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줘서 생물들의 뭐 특징점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여기까지 알아봤었고 일조시간 할 차례인데요. 자, 세 번째 일조시간. 일조시간이 뭐니? 네? 틀려도 돼. 자꾸 대답하면서 저기 뭐야 같이 참여를 해야지 공부가 더 잘 되지. 햇빛 받는 시간, 햇빛 받는 시간. 그럼 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햇빛 받는 시간이 가장 긴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이 낮이 길잖아. 그리고 햇빛 받는 시간이, 즉 일조 시간이 가장 짧은 계절은 겨울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해서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은, 그러니까 아니 여름이 일조 시간이 가장 뭐라 해야 될까, 많다, 크다, 일조 시간 길다. 여기가 가장 길지, 그지? 그리고 겨울이 일조 시간이 어때? 가장 짧죠. 그럼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 겨울이 짧잖아. 그리고 봄을 거쳐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 길지. 그러면 길어지는 계절은 봄이 되는 거죠. 봄. 요 봄이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이에요. 그럼 반대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은 가을이 되죠. 여기 길다가 짧아지는 거지. 그래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식물하고 동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봄, 가을에,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때 식물 꽃 피는 거에 영향이 있대요. 그래서 식물이 꽃 피는 거를 식물의 개화라 그래요. 한자인데 꽃화자죠? 꽃이 열린다 그런 얘기죠. 꽃이 핀다. 근데 니네 보통 식물들이 봄에 꽃이 많이 피죠. 근데 가을에 꽃 피는 애들도 있어요. 봄에 대표적인 꽃 피는 식물들 굉장히 많은데, 책이나 문제 같은 거 나오는 데는 보통 붓꽃이 많이 나와요. 붓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처음 듣니? 궁금하면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봐. 지금? 찾아볼까? 뭘 끄덕끄덕거려. 이것도 또 언제 찾아 이거를.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잠깐만. 그래, 궁금하면 봐야지. 시험도 끝나고 조금 여유로우니까. 붓꽃. 붓꽃. 뭐든지 검색어를 치면 이렇게 쿠팡이 나오냐? 너는 그러지 않니? 쿠팡에서 붓꽃을 팔어? 쿠팡 붓꽃, 와우 회원은 무제한 무료 배송. 붓꽃도 뭐 팔 수도 있겠다, 꽃도. 그래, 이걸로 봐보자. 이렇게 생겼대요.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보이냐? 네. 한 개당 14,000원? 요거, 이렇게 화분 조그맣게 해갖고, 붓꽃도 뭐 종류들이 있으니까, 색깔 다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확대돼 보이네. 오요. 좋은데? 이렇게 생겼대요. 야, 요런 기능도 있었네. 예쁘게 생겼죠? 14,000원이래.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한번 키워봐. 이런 색깔만 있는 건 아닐 거고, 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시간 때우려고 찾아보자 그런 거지. 자, 붓꽃 말고도 뭐 다른 꽃들이 여름에, 아니 봄에 피는 꽃들이 많죠. 그 다음 이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 가을에 꽃 피는 거. 가을에 꽃 피는 거 너네 알고 있는 거 뭐 있니? 가을의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 코스모스 많이 얘기하잖아.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이 피잖아. 그래서 식물들이 빛의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꽃 피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 종류마다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짧아질 때 이렇게 꽃 피는 식물들이 좀 있더라.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참고 삼아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물의 생식. 생식이 뭐니? 생식? 질문하지 말까? 짜증나니? 질문하면? 너네들 뭐 좀 의견이나 생각 알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생식이 뭐야? 자식 낳는 거지, 자식 낳는 거. 응? 근데 동물들이 자손을 퍼뜨릴 때 봄에, 가을에 이렇게 자식을 낳거나 퍼뜨리는 동물들이 있대요. 봄에 대표적인 게 책에 나온 것 같이 꾀꼬리나 종달새. 이게 생명이라서 이런 생물들의 종류도 가끔 보기 중에 나와.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꾀꼬리는 알죠? 찾아봐요? 뭐 찾아봐요? 궁금하네. 쿠팡 꾀꼬리도 나오려나? 꾀꼬리는 팔진 않겠지? 꾀꼬리가 이게 거의 멸종 위기종 아닌가? 뭐 그래서 못 잡게 돼 있지 않나? 모르겠다. 아무튼 종달새. 그 다음에 가을에 번식하는 거, 송어, 사슴. 송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 되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물을 헤엄쳐 올라오면서 산란하고 그러죠. 사슴도 가을에 자식들을 퍼뜨린대요. 그래서 봄, 가을에 생물들 종류에 따라서 뭐 개화나 자손 퍼뜨리는 생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더라. 참고삼아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저번 시간 이어서 빛과 생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 장으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 온도가 나오나? 온도와 생물. 밑에 있는 문제 풀고 갈까요? 이거 너는 배운 거 기억나나? 이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몇 번까지 있니? 2번까지 있나? 잠깐 풀어보세요.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 뒷장에 이제 온도와 생물 한번 보자. 자, 온도도 생물한테 어떤 영향들을 주겠죠. 그래서 니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뭐 빛, 온도 이런 것들은 비생물적 요소, 환경적인 요소.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어떤 영향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동물. 요거 뭐 특별하게 쓸 건 없는데 너네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밑줄 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동물 같은 경우에 개구리, 곰, 박쥐. 얘네들은 겨울 되면은 그냥 자죠. 겨울 내내.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 왜 잘까? 얘네들. 그치, 추우니까 어때? 먹이도 없고. 그치? 그리고 자기 너무 추우니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체온도 떨어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죠. 그 뭐 동굴이나 이렇게 땅 파고서 따뜻한 곳에서 먹이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저장된 영양소를 가지고 추위도 버티면서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거지. 좋겠지? 얘는 잠 맨날 못 올라가지고 그냥 잠자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사람 죽으면은 계속 자니까. 그런 말 많이 하지. 죽으면 뭐 계속 자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활동하고 해야지. 그 다음에 기러기 같은 철새들은 자기의
맞는 온도에 따라서 장소를 어떻게 옮겨 다니죠. 그래서 자기가 따뜻한 곳에 사는 뭐 새들은 우리나라가 겨울 되면은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또 날아가고, 추운 지방에 사는 새들은 우리나라가 또 추워지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그래서 철새들은 적합한 온도의 지역으로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카멜레온 너네 색깔이 변하죠. 근데 얘가 특히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 너네 보통 밝은 색깔을 띠면 어떻게 돼? 햇빛을 흡수를 잘 못하고 반사를 시키죠. 그래서 너네 여름철, 요즘 같은 여름철은 밝은색 옷들이 많아요. 정성 시커먼 거 입는데 햇빛을 많이 흡수하지. 검은색 종류가. 그래서 뭐 여름철은 몸 색깔이 밝아져서 열을 많이 방출하고, 뭐 겨울철은 어두워지면서 햇빛 같은 거 좀 많이 흡수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색깔이 바뀌고.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생물들, 정원동물이 뭐니? 사람같이 체온이 잘 안 변하는 일정한 정온. 이런 정원동물들은 추우니까 어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깃털이나 털 같은 게 많이 나 있겠지. 그리고 지방, 피하 지방. 피부 밑에 지방이 두꺼워요. 너네 지방이 열 전달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물질이거든. 그래서 너네 피부에, 이렇게 피부에 여기 지방이 많으면, 지방이 많이 껴있으면, 즉 살이 찌면은 몸에 있던 열이, 즉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열이 방출되거든. 열이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열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방출이 안 되니까 더위를 잘 타요, 보통. 그래서 선생님같이 마른 사람은 지방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더위는 잘 안 타고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지방 많은 뚱뚱한 사람들은 열 방출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죠. 보통 뚱뚱한 사람들 땀 많이 흘리지.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땀 엄청 흘리고 막. 안 그런가? 예원아, 안 그래? 네. 열이 날씬하잖아. 농담한 거고. 그래서 땀이 나면은 물이니까 물이 어떻게 돼? 증발하면서 몸에 있던 열을 또 뺏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추운 지방은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깃털이나 털들이 좀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층이 좀 두껍게. 그래서 이제 시험에 요게 좀 잘 나와요. 여우,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요게 대표적으로 좀 잘 나오는데, 북극여우는 여우를 또 어떻게 그리냐. 북극여우는 귀가 좀 작아요. 귀가 작고 몸통이 커요. 여우니까 다리가 4개 있겠죠. 요 귀 같은 부분이 몸의 끝부분이라 그래서 말단 부위라 그러죠. 말단 부위. 말단 부위가 좀 작은 특징이 있는데, 왜 말단 부위가 작냐면은 이런 귀 같은 게 만약에 넓고 크면은 이런 귀를 통해서 열이 많이 방출이 돼요. 그 가뜩이나 추운데 지가 갖고 있던 열을 많이 방출하면 어떻게 돼? 체온이 더 잘 떨어지겠지. 그래서 열 방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단 부위 같은 부분이 좀 작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몸집이 좀 커요. 왜? 몸 안에 지방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하 지방, 즉 피부 밑에 지방이 두꺼울수록 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여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럼 반대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막여우는 요래요. 요래요. 말단 부위가 어때? 귀 같은 게 커요. 말단 부위가 크다.
선생님 원래 그림 잘 그려. 근데 말장거리가 크고 몸집이 어때? 북극여우보다 작아요. 뭐 반대 특징을 갖겠죠. 더운 지방에 사니까 요 말단 부위가 커서 열 방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두꺼우면 안 되죠. 가뜩이나 더운데 열을 못 내보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방층이 작기 때문에 몸집이 이렇게 작은. 그래서 뭐 온대지방,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 사는 여우는 요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도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뭐 간단해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나오는데, 이거 사진 찍어야 되냐? 그치? 아니야, 저 그림 잘 그려놨잖아. 자, 혹시나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추운 지방에 사는 식물하고 더운 지방에 사는 식물이 또 특징이 있는데, 툰드라 지역이라고 들어봤니? 네? 들어봤어? 사회 같은 데 나오나? 여기 되게 추운 지방이죠. 그래서 이 추운 지방에 사는 식물은 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지우고 하자.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털 같은 건 아니고 약간 뭐랄까 솜털 같은? 뭐 그게 그건데 아무튼 털이 나 있대요. 그래서 식물도 체온이 유지가 돼야지 얼어 죽지 않잖아. 그래서 털로 체온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낙엽수가 뭐야? 좀 추워지면은 자기 잎을 떨어뜨리죠. 낙엽. 잎을 왜 추우면 왜 잎을 왜 떨어뜨릴까? 니네 동물이나 식물이나 표면적이 넓으면, 또 그림 그려야 되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면적이 넓으면 이 넓은 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열을 어떻게 할까? 많이 방출시켜요. 그러면 추워지는데 열을 많이 방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만 냅두고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파리를 떨어뜨려요. 낙엽. 그럼 요 잎이 떨어지면은 면적이 좁아지겠지? 그럼 열 방출량이 좀 적어지겠지? 그래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록수는 1년 내내 잎이 푸른 뭐 소나무, 전나무 그런 거 있잖아. 걔네들은 초록색 잎이 겨울에도 눈 똑바로 안 떠? 겨울에도 잎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사시사철 초록색 잎을 띤 상록수들은 이 잎이 좀 가느다랗지? 거기에 약간 보호막 같이 이렇게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온의 열이 날아가는 거를 큐티클층이 좀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생물이 있네요. 생물한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못 살지. 너네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먹니? 물은 많이 먹는 게 좋대요. 물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 뭐 노폐물 같은 것도 많이 배출시킬 수도 있고, 니네 오줌이 뭐야? 몸에서 생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그럼 물 많이 먹을수록 화장실 자주 가서 오줌 자주 넣잖아. 그럼 혈액 속에 노폐물들이 좀 더 많이 빠져나가겠지. 물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어야지 키가 쭉쭉 크겠죠. 그거랑은 관계가 없죠. 너네 물 많이 주면 키 이렇게 축축 자라는 식물 있죠. 식물도 다 물 많으면 잘 자라긴 한데. 콩나물 알지? 콩나물 물만 주면 굉장히 잘 자라잖아.
옛날에 어떤 친구가 한 명 선생님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 별명을 콩나물로 한번 불러가지고 애들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콩나물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짜증나가지고 그냥 자 봅시다. 자 물과 생물 동물부터 한번 보자. 다 아는 거야. 파충류. 이런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이 있죠. 파충류들은 몸에 비늘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 알지? 요 겉표면에 비늘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자기 몸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요 비늘이 막아줘요. 수분 증발을 막아주죠. 그 다음에 조류가 뭐니? 새들을 조류라고 그러죠. 조류나 방금 얘기한 파충류들. 얘네들의 알을 보면은 알 껍데기가 두꺼워요. 알 껍데기가 두꺼워서 알 속에 있는 수분이 또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할까? 막아주겠죠. 그 알 속에서 그 수분에 의해서는 아니고 수분이 충분해야지 이 새끼가 잘 자라고 태어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곤충 껍데기 있죠. 그래서 곤충 밟으면 어때? 뿌지직 하면서 껍데기 막 부러지고. 곤충들은 참 징그럽게 생겼어, 그치? 귀여운 곤충이 없어. 너는 귀여운 곤충이 있니? 무당벌레? 무당벌레도 자세하게 봐봐. 되게 징그러워. 하긴 무당벌레 같은 사람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니. 그래요. 곤충은 무당벌레 겉에 색깔은 조금 예쁜데 곤충들은 참 징그럽게 생겼어. 그 곤충들은 껍데기가 있는데 키틴질 성분으로 된 껍데기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 껍데기가 딱딱하면서 물이 날아가는 것을 많이 막아줘요. 그래서 이런 거 공통적으로 이 생물 안에 있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수분 손실 최소화라 그래서 너네 사막에 사는 생물들 있잖아. 뭐 여기 나온 사막에 사는 포유류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뭐 낙타 같은 거 있겠죠. 낙타 말고도 또 있죠.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 뭐지 그거? 저기 이름 뭐 그런 거 걔 사막에 사나?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애들은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한데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은 내보내야 되지. 그 오줌으로 노폐물을 내보내야 돼. 그 오줌을 눈단 말이야. 근데 오줌 속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노폐물은 내보내야 되고 물은 또 부족하니까 내보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막에 사는 포유류들은 오줌을 넣을 때 물은 자기 몸에 다시 재흡수를 하고 노폐물만 내보내서 진한 오줌을 넣게 되죠. 그래서 너네들도 여름철에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그럼 오줌이 잘 안 마려워요. 왜?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몸에서 물을 자꾸 흡수해.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근데 이제 오줌 넣을 때 보면은 물을 오랫동안 못 마시고 있으면은 오줌이 좀 노랄 거야. 진한 노폐물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동물. 그 다음 이제 식물. 물이 부족한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 식물들이 물을 흡수할 때 뿌리로 흡수하지. 그래서 흙이 있는데 뿌리가 짧거나 발달하지 못하면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흡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해서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발달해서 뭐 옆에 지역이나 깊은 곳에 있는 물까지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물이 많은 대표적으로 뭐 영꽃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서 살죠. 호수 같은데. 그럼 거기는 물이 엄청 많잖아. 그럼 무슨 그냥 물에 사는 식물? 물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물이 원체 많으니까 뿌리가 뭐 이렇게 길게 뻗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뿌리가 발달하지 않았다. 뿌리가 거의 그냥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요 뿌리를 좀 알아두고 한 가지 더 알아주면 이제 건조한 지역은 저수조직이라 그래서, 저수지 알죠? 저수지가 뭐야? 물을 이렇게 가둬놓는 그 땅 부분을 저수지라 그러지?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충분할 때 물을 흡수해가지고 자기 몸속에다가 저장을 시켜놓는 이런 조직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특징도 있더라. 아휴, 뭐 너무 쉬워서 선생님 뭐 설명할 것도 없다. 이 정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많이 졸려? 너무 쉬워서 졸린가? 이거 건너뛰고 어려운 거 아까 우리? 아니야? 자, 봅시다. 이거 빨리 끝냅시다. 쉬운 거니까. 토양. 이것도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배운 그 빛과 생물에서 빛의 세기, 빛의 파장, 보기가 약간 어려웠고,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양과 생물.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달라서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토양이 있어, 흙이 있어. 토양에서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어. 어디가 공기가 더 많이 있을까? 얕은 데가 많겠죠. 그러니까 토양, 흙 알갱이들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얕은 곳은, 그 겉에 부분은 공기가 많아요. 공기 함량이 높다. 그리고 공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호기성 세균이라 해서 공기를 좋아할 호자예요.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세균. 근데 공기를 이렇게 뭐 자기가 뭐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 그러니까 공기가 풍부하니까 산소가 많겠지. 그래서 산소 가지고 호흡해서 살아가는 세균들이 보통 여기 표면에 많이 살고, 그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토양 속에 공기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높다의 반대는 뭐야? 낮단가? 그럼 여기는 공기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현기성 세균이라 해서 무산소 호흡하는 이런 세균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산소 없이 호흡을 한다 그런 얘기야. 선생님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산소 없이 해요? 얘네 초중학교 때는 호흡한다 그러면 뭐였지?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 이산화탄소 내뱉고 이게 호흡이었잖아. 근데 호흡의 뜻이 뭐냐면은, 이거 앞에서 너네 할 때 한번 가르쳐준 것 같은데, 세포들이 호흡한다 또는 생물들이 호흡한다. 호흡의 의미가 뭐야? 영양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분해해서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뭘 만드는 거야? 에너지 만드는 게 호흡이죠. 세포 호흡. 근데 영양소 분해할 때 산소가 있으면 영양소가 거의 완전히 분해돼서 에너지 발생량이 큰 거야.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영양소가 분해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발생량이 적어요.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영양소가 분해돼서 에너지 나오고 뭐 노폐물이 뭐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게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세포 호흡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현기성 세균은 공기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가지고 호흡을 못해요. 근데 자기가 에너지 내고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호흡은 해야 돼. 그래서 산소 없이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럼 아무래도 얘보다는 에너지 발생량이 좀 적겠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지렁이하고 두더지는 땅 파고 다니지. 땅속을 파고 다녀서 구멍을 내잖아. 그래서 공기가 땅속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토양의 통기성, 공기가 이렇게 통하는 통기성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토양 속의 미생물들, 뭐 세균,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은 동물이 죽은 시체나 동식물의 시체나 배설물들을 어떻게 분해시키죠. 그래서 다시 환경이 거른 양분으로 되돌리기도 한다. 뭐 이런 거지. 마지막으로 소민아 좀만 참아봐.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이 있어요. 자, 공기와 생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낮은 지역이니까 공기, 산소가 풍부한데, 니네 높은 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어떨까? 부족하죠. 희박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잖아. 꼭 대륙권뿐만은 아닌데, 그래서 너네 몸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성분이 있죠. 혈액 중에 누가 산소 운반하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게 혈액의 성분이잖아. 그 중에 누가 산소 운반해? 적혈구지. 그럼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들어갔니? 그래서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유, 아까 처음에 저기 잠깐 컵라면 먹었더니 자꾸 트름이 나오려고 그러네. 자, 보자. 공기와 생물. 첫 번째, 고산지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 운반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적혈구 수가 이렇게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적혈구가 많아야지 산소 운반을 어떻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가뜩이나 산소 부족한데 적혈구 숫자가 적으면 산소가 느릿느릿 운반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어지럽고 빈혈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좀 많은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밖에 뭐 공기는 호흡하고 광합성이 이용된다.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죠. 호흡은 누가 하니? 동물이 하니 식물이 하니? 둘 다 하죠. 동물 식물 다 해요. 호흡할 때 뭘 흡수하니? 산소 흡수하지? 그리고 뭐 방출하니? 이산화탄소 방출하지? 그 다음 광합성은 누가 하니? 보통 식물이 하죠. 저번에 플랑크톤 중에 그 식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은 아닌데 광합성 한다 그랬죠. 그런 거 약간 주의하고, 광합성 할 때는 거꾸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어떻게? 산소 방출시키지?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공기는 호흡과 광합성에 쓰이고, 그러면 식물이 많은 곳은 광합성 작용이 활발할 테니까 공기 성분에서 산소 양이 좀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도시같이 사람 많이 사는 곳들은, 생물이 많은 곳은
오히려 산소를 흡수하니까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거꾸로 많고 그 다음에 나무들은 요 해충, 병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균 물질을 공기 중에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피톤치드 맞냐? 이름 맞냐? 그 항상 말이 어려워. 피톤치드 맞지? 그런 거도 일종의 나무에서 뿌리는 살균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해충들이 자기 쪽으로 못 달려들게 나무한테 그래서 이런 살균 물질들을 뿌려서 공기의 성분을 바꾸기도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쉬운 것들 한 번씩 훑어봤는데 쉬운 거라서 선생님 중간중간에 딴소리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요 정도 그냥 한 번씩 봐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거 요거 풀고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쉬는 시간 조금 더 하고실까? 뭘 맨날 일단 풀어봐봐. 자, 여기 뒷장에 244쪽 생태계 평형이 나오는데 여기도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그냥 보시고 다음 시간 요거 뒷부분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거기는 조금 자세하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딱 보면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그림 아니니? 생태계 이런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와 있는데 먹이사슬은 말 그대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같이 일자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뭐 생산자 나무가 있대요. 1차 소비자 나비가 뭐 나무에 꽃 같은 거 꿀 빨아먹죠. 그 다음에 나비를 또 거미가 먹고 거미를 또 누구? 참새가 먹고 참새가 또 누구? 독수리를 먹고 뭔 소리야. 참새가 독수리 먹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꾸로 얘기했지. 나무에 꿀 같은 거를 나비가 먹고 나비가 거미를 먹는 게 아니고 나비가 거미한테 먹히고 거미가 참새한테 먹히고 참새가 독수리한테 먹히는 거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같이 일자로 연결된 거를 먹이사슬이라고 그러고 근데 실제 생태계는 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먹이그물이라고 그러죠.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면 핵심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단순한 이런 관계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두 가지 생태계 중에 어떤 생태계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더 좋은 생태계일까? 생태계 평형이 뭐야?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된다는 거지. 알다시피 먹이우물같이 복잡한 생태계가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왜? 이 먹이사슬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이 지역에서 누구를 없앨까? 거미가 멸종했다고 해보자. 그 거미가 멸종하면 거미 먹고 사는 참새는 먹이 부족으로 어떻게 돼? 얘네들도 죽겠죠, 그죠? 그럼 참새가 또 없어지면 참새 먹고 사는 독수리도 어떻게 돼? 멸종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관계일 때는 중간에 한 개 생물이 멸종하게 되면 그 상위 단계도 먹이 부족으로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면 거미가 멸종했어? 근데 참새가 다른 놈을 먹으면 되지. 그치?
참새가 도마뱀 먹나? 참새가 도마뱀 먹니? 도마뱀이 더 세지 않을까? 참새가 이렇게 달려들면? 도마뱀 죽은 시체를 먹는 건가? 아무튼 먹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거미가 멸종해도 참새는 다른 거 먹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 멸종 안 하겠죠? 그럼 그 위에 상위 단계 독수리도 당연히 멸종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먹이 그물같이 복잡한 생태계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좋은데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 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좋아? 뭐라고 쓰면 될까? 방금 다 설명했잖아. 에? 에? 하나의 종이 멸종하더라도 다른 종 그냥 하나의 생물이라 그럴까? 생물? 하나의 생물이 멸종하더라도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는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것도 나오니까 서술형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문장이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네 대학교 갈 때 면접도 보니까 면접 볼 때 우리 학과에 왜 왔어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꿈이 뭐예요? 그런 건 기본이고 교과 지식 같은 경우도 뭐 한두 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답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있는데 찍고 넘기자. 사진 찍으면 한 번씩 보니? 거짓말 안 보지? 이거는 쉬운 거지만 좀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좀 한 번씩 보고 복습하고 하세요. 자, 에너지 흐름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 그림이 핵심이에요. 요 그림을 좀 분석해 봅시다. 그림을 확대해서 보자. 자, 너네 태양이 꺼져버리면은, 태양이 없어져버리면 지구 생명체들이 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에는 여기 지금 큰 요 네모 박스가 생태계야. 생태계에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일단 생산자, 식물들이 뭐하니? 광합성을 하겠죠. 그럼 식물들이 살아가겠지, 그치? 그럼 태양이 없으면은 식물이 광합성 못하니까 식물이 죽겠지. 그럼 식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도 어떻게 돼? 죽겠죠. 그럼 상위 단계는 다 죽어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공급돼서 이 식물들이 광합성해서 에너지를 100을 생산했다고 해보자. 근데 이 생산자가 식물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식물들도 살아갈 때 뭐 체온 유지도 할 거고 그 밖에 생명 활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열 에너지 형태나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써요. 예를 들어서 20을 썼어. 그러면 이 식물한테 남아있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니? 80이 되죠. 그럼 1차 소비자가 이 식물을 먹지. 그럼 얼마를 먹어? 80을 먹겠지. 근데 또 1차 소비자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럼 60이 남죠. 그럼 2차 소비자가 이 60을 어떻게? 먹겠죠. 그럼 또 얘가 살아가면서 또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럼 40이 남으니까 3차 소비자는 40의 에너지를 얻겠죠. 그럼 또 얘가 살아가면서 또 20을 썼어. 이 숫자는 그냥 예를 든 거야.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죽으면 세균, 박테리아 이런 분해자들이
얘네들을 분해시키죠. 분해시켜서 다시 환경, 거름으로 되돌려서 다시 생산자한테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물질하고 에너지로 나눠놨어. 근데 선생님 지금 숫자를 쓴 건 뭐냐면 요거 에너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이.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에너지가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지? 늘어나니 줄어드니 일정하니? 줄어들죠. 왜? 각 단계에서 에너지를 쓰니까. 이 쓴 거는 보통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제목을 생태계에서 에너지, 물질의 흐름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에너지를 보면은 에너지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왜? 각 단계의 생명체들이 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잖아. 생명활동하면서. 그래서 자꾸 줄어들어. 따라서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태양 에너지가 계속 어떻게 돼야 된다? 공급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생명체들이 사는 요 생태계가 있어. 생태계에서 각 단계의 생명체들이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생태계의 에너지 양이 자꾸 줄잖아. 그치?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계속 생태계한테 어떻게? 공급이 돼야지 에너지가 유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물질은 파란색으로 지금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생산자, 식물 안에 물질이 있잖아. 원소들이 있어. 그럼 1차 소비자가 먹고 그 물질을 또 2차 소비자 먹고 이렇게 3차 소비자 먹고 최종적으로 이제 분해자가 분해시켜서 다시 거름이 돼서 생산자 쪽으로 되돌리고 이렇게 하거든. 물질 이런 원소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너네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 몸 안에 있는 물질들, 원소들이 어디로 없어지니? 그거 어떻게 되니? 사람 죽으면. 분해돼서 땅의 성분이 되든지 뭐 사람을 뭐 화장시켰다 그러면 공기 성분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물질은 없어지는 게 없어. 그냥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돌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질이 공급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생명체에 뭐 우주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물질이 없어요. 그냥 지구에서 물질은 순환만 할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에너지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니까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하지만 물질은 순환하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 전체적인 양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유지가 돼요. 그냥 돌고 돌 뿐이야. 너는 물질하고 에너지의 차이점은 알아? 몰라? 근데 지금 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들. 칠판은 에너지야, 물질이야? 물질이죠. 이 분필은 물질이죠. 에너지는 요 형광등 빛은 뭐야? 물질이야, 에너지야? 에너지죠, 이런 거. 그래서 에너지하고 물질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생태계에서 흘러가는.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한 번씩 봐두도록 하시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생태 피라미드가 나오네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니? 삼각형. 혹시 너는 이집트 같은 데 가본 사람 있니? 피라미드 본 사람 있어? 없죠. 근데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 안 가니?
부모님 따라서 많이 갈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여행들을 좀 많이 다니는데 선생님도 못 해봤는데 너네 이제 대학생 되고 성인 되면은 혼자는 조금 위험하고 친구들하고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이게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해외도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많이 경험도 쌓고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고 배낭여행이 뭔지 알아? 뭔데? 끄덕끄덕 배낭여행이 뭐야? 가방 메고. 가방 메고 가는 거? 배낭 메고 가는 거? 가방에 뭐 넣고 가는데? 네. 아니 가방이 배낭 아니야. 가방이 배낭이지. 어? 돈? 그럼 그 돈은 누가 주는데? 엄마. 엄마가? 그래 배낭여행이 의미가 저런 의미이지 않니? 그러니까 배낭만 메고 가고 자기가 필요한 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여행 가서 벌면서 여행하는 거. 너는 막 세계 일주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젊은 사람들 막 배낭 메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다 벌어갖고 해외 나가는 게 아니거든. 거기 나가서 현지에서 뭐 일할 수 있는 것 좀 찾아서 이렇게 약간씩 벌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여행들을 이렇게 다니는 거 좋은 경험이죠. 그리고 일종의 도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너네는 젊어서 아직 할 것들이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선생님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자, 생태 피라미드. 자, 말일 동안 잠깐 딴 얘기했고. 자, 핵심은 뭐냐면은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지.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워. 생물의 개체수. 개체가 뭐였지? 생물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다 개체라 그러죠. 식물 하나하나. 그럼 지금 교실의 개체수는 사람만 따진다 그러면 4개죠. 4명. 그치? 뭐 날파리도 있고 그런 것도 식물도 다 개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생물의 개체 숫자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생물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뭐 생산자가 있고 식물들. 생산자가 제일 많지. 그 다음에 뭐 있어? 1차 소비자 있고 그 위에 뭐 2차 소비자 있고 그 위에 뭐 3차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물의 숫자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물량은 말 그대로 뭐야? 생물 몸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이야. 그럼 숫자가 적어지는 만큼 생물이 갖고 있는 물질의 양도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양. 너네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도 있고 물질과 에너지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돼. 물질이 많으면 에너지가 풍부한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생물의 숫자, 물질의 양, 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자꾸 양이 어떻게 된다?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양이 줄어드는 게 안정한 생태계예요. 안정한 생태계. 만약에 생산자 1차 소비자보다 2차 소비자가 더 많어. 얘가 많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얘가 많어. 그럼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겠지. 그럼 얘가 줄어들면 생산자는 또 어떻게 될까? 얘가 안 먹으니까, 그치? 너무 적어서 안 먹으니까 생산자는 막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생태계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차 소비자가 많아서 1차 소비자를 먹어서 얘를 줄어들어.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되니? 먹이 부족으로 또 줄겠지. 맞아?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면은 얘가 줄어들지. 그럼 2차 소비자가 어떻게 돼? 먹이 부족으로 얘도 또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개체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양은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형태가 나중에 다시 복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다음 거 볼게. 이런 숫자들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참고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는 똑같은 말이고,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좋다고 그랬어, 그치? 여기 써있네. 특정 생물종이 사라져도, 그러니까 한 가지 생물종이 사라져도 대신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는 거지, 먹이가. 요걸 한번 보자. 요 그림 보이냐? 보이냐? 이거 안 그릴게. 보자.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하고 2차 소비자가 피라미드 형태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 이걸 생태계 평형 상태라 그래. 근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막 늘어났대. 일시적으로. 그럼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안정한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지 못하죠. 그럼 생태계가 어떻게 돼? 파괴가 돼요. 그럼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은 얘 먹이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얘가 많이 먹으니까, 그치? 생산자가 줄어들어. 그러면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 1차 소비자가 늘어났어, 그치? 그럼 먹이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가 많은 먹이에 의해서 번식을 많이 하겠죠. 2차 소비자가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 2차 소비자가 많이 늘어났어? 그럼 얘네들이 1차 소비자를 막 먹겠지. 그럼 1차 소비자 양이 어떻게 될까? 또 줄겠죠, 이렇게. 그럼 1차 소비자가 줄면 얘 먹이인 생산자가 어떻게 될까? 다시 늘어나겠지. 아니 얘가 줄어들었잖아, 1차가. 그래줘? 무슨 말이야? 1차가 줄어들었으니까 얘 먹이인 생산자는 많이 안 먹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또 다시 번식을 하겠지. 그럼 얘가 늘어나겠죠. 그럼 1차 소비자가 줄면 2차 소비자도 어떻게 될까? 먹이 부족으로 줄겠지.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돼? 피라미드 형태가 다시 회복이 돼요. 이렇게. 단 조건은 인간이 간섭을 안 하면. 인간이 간섭하면은 이제 뒷장에서 배울 텐데 생태계 평형이 이게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 복원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밑줄만 한번 칠까? 안정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가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되더라. 회복이 되더라. 하지만 이 전체적인 생물의 양은 약간씩 줄 수는 있어. 근데 피라미드 형태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이 과정 알겠어? 이거 섞어 놓으면 순서대로 고를 수 있겠니?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맨날 믿으면은 그냥 문제 다 틀려서 오고 그냥. 네? 다시 한번 보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까지만 볼게. 이 안정한 피라미드 모양의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늘어났대. 이렇게. 그러면 생산자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지. 얘가 막 먹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줄어들어.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 늘어나죠. 먹이가 많아지니까, 그치? 늘어나. 그럼
그럼 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었는데 1차 소비자가 늘어나더니 생산자는 줄어들었죠?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얘도 늘어나겠죠? 그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생산자가 너무 적어졌잖아, 그치? 그럼 1차 소비자가 먹이 부족으로 줄어들겠죠, 얘가. 먹이가 없으니까, 그치? 줄어들어, 그치? 그럼 얘가 줄어들면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도 어떻게 될까? 먹이 부족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거꾸로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안 먹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많이 번식해서 얘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래서 다시 원래 모양대로 어떻게 돼? 이렇게 피라미드 원래 모양대로 회복을 하더라, 그런 얘기야. 네? 됐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너무 쉬워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밑에 간단한 문제 있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뒷장에 보면 이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깨트 맞냐? 깨뜨구나. 이과 사람들이 이렇게 한글을 잘 못해. 깨트리는 요인. 맞냐? 깨트로 알고 있었네. 너네도 몰랐지? 알고 있었냐? 깨트리는 요인. 자연재해 당연하죠. 어떤 지역에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홍수가 났어, 지진이 났어, 산불이 났어, 산사태가 났어. 그 뭐 식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도 파괴되고 먹이도 없어지고, 그치? 그럼 파괴되겠죠, 당연히. 근데 자연재해는 어떻게 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지?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누굴까? 밑에 있잖아. 누구야? 인간이죠. 인간이 가장 문제지. 인간들이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생태계들이 막 파괴되잖아. 자, 그래서 큰 문제는 인간들인데 무분별한 벌목. 산림지역에 나무를 많이 베서 사람들이 쓴단 말이야. 그럼 나무를 많이 베는 만큼 생산자가 부족해질 거고 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나 먹이가 부족해지겠지? 그러면 이 지역의 생물들이 많이 멸종하겠죠.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지. 경작지 개발. 논밭을 만들어. 숲을 깎아가지고. 원래는 여기에 다 뭐가 있던 거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깎아서 논밭으로 만들어버리면 마찬가지 산림지역에 사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지. 어떤 사람은 선생님 논밭 만들어도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산림지역에 사는 생물들하고 이런 풀에서 사는 생물들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산림지역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도시화, 당연한 얘기죠. 이런 자연을 개간해가지고, 개간이라 그러나? 아무튼 쫙 밀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버리면 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터전이 없어지는 거죠, 서식지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당연하죠. 오염되면 생물들이 당연히 병들어 죽던지 파괴가 되겠죠. 여기 보면 열섬현상이라고 있는데 열섬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이제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도시에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화석연료들 많이 쓰면서 열이 굉장히 발산이 많이 되거든. 근데 이 열이 주위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 도시 지역에 열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식물들이나 동식물들이 살 때 이 많은 열에 의해서 그 동식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열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한 곳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섬같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열섬 현상이라 그래. 그럼 열이 쌓이니까 온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기온도 올라가고 물질 같은 것도 옆으로 퍼져나가지 못해서 공해 현상도 더 심해지고 그럼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요 밑에 그래프 한번 분석해보자. 오늘 배우는 거 다 쉬워요. 여기서 아무튼 나중에 시험 틀리기만 해봐 그냥. 바깥에 던져버릴 거야 진짜. 네? 이렇게 쉬운 데서 틀리면. 자, 어떤 지역에 늑대가 살고 풀이 자라고 사슴이 자라고 있었대요. 자, 항상 그래프 볼 때는 X축, Y축 먼저 보라 그랬어요. X축이 뭐니? 연도. 시간이 지나간 거지. Y축이 뭐니? 개체수. 생물의 숫자 또는 생산량. 자, 맨 처음에 파란 게 누구야? 파란 게 초원이네. 풀이 이만큼 있었대.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사슴이네. 사슴이 요만큼 있었대.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늑대네. 늑대가 이만큼 있었대.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던 거야. 근데 나라에서 늑대 사냥을 허가를 해줬대. 아, 늑대 잡아도 된다. 네? 그럼 늑대 사람들이 많이 잡으면 늑대 개체 숫자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잡으니까. 그럼 늑대가 줄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슴이 많아지겠죠. 왜? 늑대가 사슴 잡아먹는데 늑대가 줄었으니까 사슴은 많이 번식해서 늘어나겠지. 그럼 사슴이 늘어나면 사슴이 풀 뜯어먹고 살잖아. 알고 있니? 응. 그러면 이 초원, 풀의 양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응. 그럼 이제 사람들이 늑대를 많이 잡았으니까 늑대는 이제 준 상태로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돼. 그럼 사슴이 늘어났잖아, 그치? 근데 사슴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줄어요. 왜 줄까? 사슴이 늘어나면 풀이 줄어들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되면은 이 많은 사슴들이 먹이가 없겠지. 그럼 먹이 부족으로 다시 또 죽겠죠,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풀은 어떻게 돼? 이 많은 사슴들에 의해서 뜯어 먹혔으니까 조금 나중에 번식한다고 하더라도 양이 원래만큼은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맨 처음에 이 생태계에 생명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무슨 간섭을 해버리면 전체적인 양이 다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생태계에 인간이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인간이죠. 그 인간이 없어져야죠, 그죠? 인간이 없어지면은 뭐 지금 뭐 지구온난화 뭐 이런 생태계 파괴 이런 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밑에 볼게요. 이거 사진 안 찍어도 되겠죠?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생태계가 파괴될 때 우리가 파괴가 안 되도록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 노력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야. 이거 쓸 것도 없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책 같은 거 있으면 오늘이 14일? 그러면 14일 그래 놓고 23번 요거 한번 읽어봐. 요즘도 그러냐? 학교 선생님들? 자,
오늘이 14일이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4번, 14번, 24번, 34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막 그러면서. 요즘도 그래? 아, 그러냐? 어떻게 선생님도 바뀌지가 않냐. 자,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멸종 위기 종들을 어떻게 할까?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잡지 못하게.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사람이 잡지 못하게 또는 훼손하지 못하게 보존을 해야 되겠죠. 얘네 천연기념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죽이거나 또는 자기가 애완동물로 또는 뭐 이렇게 키우면은 벌금 내요. 심지어 잡혀가요. 그 다음에 도로나 댐 건설 등으로 나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이게 뭐냐면, 야, 우리 앞에 하나 안 한 거 있니? 아, 다 했나? 봐봐. 아, 안 한 거 있냐? 어? 다 했나? 봐봐. 이렇게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가 있어. 서식지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다가 도로를 뚫었어. 뭐 고속도로 같은 거. 또 여기에다가 철도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도로나 철도를 만들기 전에는 이 생명체들이 이 넓은 지역에서 교류를 왕성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도로나 철도를 뚫어버리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서식 공간이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어. 요 주황색 친 부분밖에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선생님, 도로를 뚫고 철도를 뚫으면 여기만 생명체들이 못 살고 이런 데는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니에요. 생명체들이 여기 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요 근처까지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그래서 생명체의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 그리고 이쪽에 사는 생물하고 이쪽에 사는 생물의 교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교류가 안 되니까 유전적으로도 생명체들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라는 걸 설치하는데 여기 이런 거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육교같이 여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상태를 만들어둬서 이쪽에 사는 생물이 여기로 갈 수 있고 이쪽에 사는 생물이 여기로 갈 수 있고 이런 걸 생태 통로라고 그러죠. 도시에도 있어요. 도시의 산과 산 사이 뭐 이런데 본 적 있니 이런 거? 여기 사진은 없네. 그리고 뭐 하천 같은 게 훼손이 됐을 때는 하천 복원 사업을 해서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에 열섬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 옥상 정원은 뭐야? 도시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어. 건물들이 막 있는데 옥상에다 어떻게 해? 나무도 키우고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자 그런 얘기지. 옥상 정원. 그러면 풀이나 나무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열섬 현상이 조금 완화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도시에 숲 같은 거 많이 조성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국립공원 안에서 생물들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죠. 자, 밑에 문제 있어요? 한번 풀어보자.